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논어에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알다라는 뜻인데 천품의 재질을 타고난 사람을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판소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천품의 판소리 재질을 타고나 여기에 각고의 노력을 더하면서 득음을 향해 소리의 길, 소릿길을 걷고 있는 국악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뵀는데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아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런 말씀. 네, 그리고 다른 일상에서의 모습보다는 좀 한복이라든지 네. 이렇게 갖춰 입고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복이 어울리는 명창? 뭐 네. 그런 건가요? 요즘 뭐 많이 바쁘실 텐데 최근 광주에서 국제 월드 뮤직 페스티벌 여기서 판소리 춘향이를 소재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판소리 춘향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자면 6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소리를 1시간 분량으로 압축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재미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보자 네. 해서 그 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인 한디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운율이 있습니다. 네. 극중 대사를 그때였어. 도련님이 나를 찾아오신 건 이런 현대식의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소리는 북장단에만 맞춰서 하되 나레이션에는 음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음악으로 그 긴장감이라든지 그 설레임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쑥대머리 옥중가에서 춘향이의 그 형상을 표현한 쑥대머리 대목과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출도 대목에는 파피년준 씨가 출연을 해서 그 장면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작품을 제가 직접 구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고향이 목포시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서두에 생이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왠지 태어나면서부터 판소리랑 뭐 이렇게 좀 운명적인 거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저는 9살 때 지금 말씀해주신 느낌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9살에요? 네.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고향이 이양의 도시 목포가 아니라 뭐 서울이었다면 어머 이 집 딸 가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오메오메 이 집 딸 소리 시켜야 쓰겄어 하셨던가 봐요. 동네가 다른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가 엄마가 국악원에 보내줬구나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신이 났든지 거기 뭐 하는 데냐 뭐 배우는 데냐도 궁금해하지 않고 엄마 나 갈래 하고 따라 나섰는데 목포 시립국악원 문턱을 딱 넘어간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판소리방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순간 이 수업하는 내용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언니들이 수업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에 한 4명 되는 언니들이 선생님께 이제 소리 공부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게 판소리인가? 근데 나도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이 안에서 너무나 커져가서 이 벅찬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당혹스러우셨겠죠. 처음 들어온 애가 이제 아니, 애가 갑자기 들어와서 울면 그리고 되게 좀 제가 새까맣고 깡마르고 이렇게 체구가 작았거든요. 엄마, 아야, 너 어째 우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잘할 수 있는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코드 숨을 참나 그거 어디 한번 그럼 따라해봐라 하시더니 갈까보다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주저하지도 않고 갈까보다 그 다음 소절도 갈까보다
힘 떨어서 갈까 보다. 한 소절 한 소절 여기까지 딱 따라했거든요. 어떤 선생님께서 오메 이 얘기 소리해야 쓰겄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제 엄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왜요? 그랬더니 먼 애기가 한이 있다고 이렇게 쬐깐한 애기가 목소리에 애원성을 타고났다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에 네.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색, 성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수분들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자면 소울이라고 표현해도 네. 비슷한 맥락일 듯 합니다. 그런 애원성, 음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가 진짜 나는 소리를 해야 될 운명을 타고난 애였구나.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림을 그렸어요. 한 손에는 꽃다발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그 나이에 생각해봤을 때 판소리를 제일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제 결론은 인간문화재라고 써있는 증서를 딱 들고 있는 저를 그려보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향해 그날부터 매일매일 소리를 그냥 선생님께 가서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제 몸에 붙이고 살았어요. 소리를. 그 소리는 체화한다고 하거든요. 네. 몸으로 익힌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자려고 누웠다가도 중얼중얼. 학교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도 중얼중얼.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랑 매점 가는 길에서도 분부도 준양 부르러 건너간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단짝 친구들이 너는 병이어야.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판소리는 내 운명인가 봐.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냈거든요. 지금 정말 말씀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거리셨는데 첫 번째 인생 키워드를 갈까보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지금 좀 전에 노래 불러주신 소리해주신 그 갈까보다인 거죠? 그게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이가 도련님을 따라 갈까보다 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저를 판소리 길로, 소리길로 이끌어준 소리의 가장 첫 소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꿈을 꾸게 된 거죠. 앞으로 평생 공부라는 이 길을 갈까 보다. 중학교 때 제가 판소리 한바탕을 춘향가 한바탕을 다 뗐습니다. 그 뒤로 심청가도 다 떼고 그런데 다 배웠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 다짐을 하게 된 시기가 그 9살 나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열심히 하게끔 해주셨던 분이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첫 학원을 왜 국악원을 데리고 가신 건가요? 저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셨기에 내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골라주셨을까? 근데 그건 엄마도 대단하시고 어쩌면 정말 고향의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고향이 목포였기에 어떤 주변 분들이 어머 쟤 소리하면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건 아닐까? 대회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시면 제가 엄마 사람들이 잘한대 하면 엄마는 눈물 한번 이렇게 쓱 훔치시고 잘했어 해주시는 그 엄마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소리를 했거든요. 어쩌면 제가 소리길을 쭉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엄마였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20대 때 첫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어머니 가시는 길에 함께하러 목포를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목포를 내려가는 내내 울고 갔는데도 그 눈물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엄마의 얼굴을 마주하고 엄마 얼굴에 입을 맞춰드리면서 순간 저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가시는 길이 너무 외롭고 무서울 것 같으면 내가 같이 가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했더랬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분들은 듣지 못하게 엄마 너무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어. 나도 데리고 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엄마 따라 갈까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실감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너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엄마가 너 걱정돼서 좋은 곳으로 가시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또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어머니께서도 마음 편히 계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씀에 갑자기 정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맞아, 우리 엄마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대에 서서도 뭐 좋은 공연, 정말 잘해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다짐을 하는 거죠. 엄마, 나 잘할게. 열심히 할게. 그래서 갈까 보다라는 그 네 글자가 제 인생에는 굉장히 여러 그 터닝 포인트가 있던 지점에 화두로 남아있네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로 용기를 꼽아주셨는데 네.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얘기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기는 파핀연준 씨를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된 용기입니다. 굉장히 저도 네. 그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 도전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핀연준 씨를 만나고 와서는 보다 그 영역이 확장되어가는 그 정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악인 박예리보다는 파핀연준 씨의 아내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부부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함께 네. 어떤 음악도 공유하고 저한테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누나 이 음악 한번 들어봐. 연상이신가요? 네, 제가 2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현준 씨는 이 음악의 구음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더는 아니나 이런 그 구음도 여기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서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그 재미난 작업들을 구상해보고 네. 근데 그것들을 정말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네. 누나가 이번 무대에서는 한복을 입지 않고 랩을 해보는 건 어때? 하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모자 스냅백을 뒤집어 쓰고 무대 나와서 저보고 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난 국악인인데 판소리를 랩처럼 빨리 하는 그런 거는 보여줘도 괜찮겠지만 내가 직접 랩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랬더니 현준 씨가 그 생각은 조금 실망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국악인으로서의 어떤 그 뭔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현준 씨는 우린 예술가잖아.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용기 아니겠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잖아.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나는 항상 국악이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 국악이 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작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직접 해볼 생각을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현준 씨의 의견대로 스냅백을 뒤집어 쓰고 한복이 아닌 옷을 입고 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 그래서 랩을 했는데 그 무대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냈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싶어서 지금은 현준 씨에게 네. 춤도 배우고 제가 가장 그 수제자, 애제자로 파핀현준 씨에게 무노크도 배우고 어떤 팝핀, 로보팅 이런 춤도 배워서 무대에서 소리와 더불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춤사위도 적절하게 정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를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재밌게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훈이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가훈인가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네.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순간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가훈이 정직이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께 늘 진솔한 너의 네. 모습을 보여줘라 이랬는데
이제는 파핀연주 씨와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 집만의 가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현준 씨랑 저랑 의논을 하다가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런 가훈이 있다라고 딸에게 전해줬는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 해낼 일도 없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제 자식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해서 가훈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딸이 뭐래요? 가훈 듣고 나니까. 멋지다고. 맞아. 가훈도 그렇지만 그냥 어떤 매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어려운 작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약간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네. 저희 남편이 정주영 회장님의 그런 그 가치관, 철학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남편 파핀현준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그런데 국립극장에서 한참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돌아가신 황병기 선생님께서 가야금 맞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먼싱 콘서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국립창극단의 히로인인 박예리가 여자 주인공, 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탁 주자가 남자 주인공. 근데 1탄이 너무나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2탄을 만들자. 그래서 그와 그녀 사이에 끼어드는 그놈이 등장을 하는 2탄을 만들었는데 파핀현준 씨가 그놈 역할로 캐스팅이 왠지 됐어요. 어울리는 듯한. 그래서 원래 그녀는 그와 그 첫사랑을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였었는데 거기에 그놈에게 흔들리는 여자 역할이었거든요. 그때 파핀현준 씨를 처음 만났는데 와, 저는 계속 제 일에 너무 열중이느라 파핀현준 씨의 명성을 잘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파핀현준 씨가 뭔데? 막 이러는데 저만 매 연습 때마다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근데 어떤 이성으로 느끼지는 않았고요. 정말 멋진 예술가구나. 와, 내가 부끄러워진다. 나도 저렇게 매 순간 내 전부를 걸고 했던가 싶을 만큼 너무나 멋진 예술가와 함께 작업을 해서 영광이었다. 거기까지가 아마 파핀현준 씨와의 인연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다 보니까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지신 건데요? 근데 파핀현준 씨가 공연 끝나자마자 자꾸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만났던 순간 저 여자분이다. 어떤 그 운명의 인연을 만난 듯 했대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이상으로 좋아해도 되나요? 라는 문자 메시지에 나도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파핀현준 씨가 누나 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정말 저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너무나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라는 그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파핀현준이 된 거구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는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결혼할 사이. 너무나 멋진 든든한 사람이에요. 남의 편 말고 내 편이죠. 9살 때 판소리 처음 접했을 때 얘기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지금 남편 파핀현준 씨 얘기하니까 눈에 콩깍지가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도 가끔 부부 싸움 같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부부 싸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네. 왜냐면 저희는 빠르게 말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내 생각과 달리. 저도 그렇고 아마 현준 씨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실수기 때문에 미안. 빠른 사과. 고마워. 빠른 고마움. 괜한 알력 싸움을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과 저 결혼한다 그랬더니
앉혀놓고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밖에서는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라.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자존심을 농짜기에다가 엉금으로 하셨습니다. 자기 남편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인 이겨먹을 생각하고 살지 마라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그 막상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같은 예술가라서 서로를 잘 알아주기도 하고 또 아주 같은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뭐 바탕에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세 번째 인생 키워드 평생 공부를 네. 꼽아주셨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네. 궤도에 올라섰으니 이제 다 되지 않았나. 한순간 제 예술의 발전은 거기서 멈추겠죠. 예전에 제가 대통령상을 남도민요 부문에서 20대 때 네.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판소리 부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는 어떤 관문, 명창부 대회에 출전하겠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뭐 남상일 씨 후배가 누님 잘해야 본전 찾는 거잖아요. 대회라는 게 뭐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네. 늘 우승을 했던 사람이 다시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제자들도 선생님 그거 상 없으셔도 활동하시는데 아무 제약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나가시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술가라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목표? 목표를 세우면 거기를 더 달려가는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처음 도전했던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타지를 못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받쳐주질 않아서. 근데 그 이듬해 다시 재도전을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고 또 판소리 완창을 네. 춘향가를 6시간 완창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네.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근데 한 산을 넘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산을 또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들을 두고자 하고 근데 그게 평생 공부를 하는데 좋은 어떤 계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한 2년에 한 번씩 판소리 완창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제 공부를 쭉 이어가는 도전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판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제 고향이 호남이라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고장이 호남이다. 그리고 엄마의 품처럼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정겹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호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박예리가 있는 건 아름다운 고향 호남이 있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호남이는 소릿길을 걷고 있는 국악인 박예리 명창과 함께했습니다. 묵묵히 각자 삶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